안녕하세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면서 초등방학공부법의 저자 이서윤입니다. 오늘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오시느라 많이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아이 학교 보내놓고 오신 거죠? 네, 아이 방학을 어떻게 보내볼까, 좀 알차게 보내볼까 걱정되시는 마음에 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부모님들께 이렇게 강연을 할 때 항상 조심스러워요. 아이가 이렇게 부모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 특강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렇게 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에서 활동을 또 하고 있는데요. 혹시 책방불방이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거기서 하고, 네, 이렇게 막 변신을 해주세요. 네, 네, 막 분장을 해주시고. 네, 오늘 제가 쓴 책 중에서 이 초등방학공부법이라는 책을 위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학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이제 교사들도 자기가 자주 맞는 학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학년 전문 교사들을 좀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 학기 중에 아이가 좀 자기만의 공부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갔다 와서 뭔가 학원이나 방과후 갔다 와서 저녁 먹고 자기 전까지의 시간, 그때가 한 2-3시간 정도가 있잖아요. 그때가 아이가 좀 뭔가 자기 스스로 숙제도 해보고 뭔가 해보는 시간이에요. 근데 방학이 되면은 그것보다는 한 6시간, 최소 6시간 정도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3일이 방학의 하루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학기 중에 3개월이 방학의 한 달이다. 그래서 이 방학의 한 달을 좀 어떻게 보내고 오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만화로 제가 낙관성 검사를 아이들하고 해요. 이제 이게 EBS에서 했던 그런 다큐멘터리 나왔던 건데요. 제가 너무 신기해서 저희 반 학생들과 같이 합니다. 그럼 보면 이제 아이가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넌 어쩜 잘했니? 다른 과목도 아주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이가 뭐라고 말할지 한번 써보는 게 아이의 낙관성을 좀 알 수 있다라는 그런 검사인데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보면은 어떤 아이는 제가 100점을 맞기 위해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다른 과목도 잘 맞았을 거다. 어떤 애는 한 과목은 잘해도 다른 과목은 못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해요. 좀 낙관적이고 낙관적이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똑같이 만화를 인쇄를 해가지고 나눠주면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 과목을 공부하면 시간을 다 써버려서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을 거다. 한 과목을 잘 봤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거니까 다른 과목 공부도 열심히 했을 거다. 이제 별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못 봤을 것 같다, 잘 봤을 것 같다, 이렇게 나름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만화 빈칸을 채워놓더라고요. 그래서 낙관적으로 쓴 친구들, 조금 낙관적으로 쓰지 않은 친구들로 분명하게 나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가 받아쓰기에서 빵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축구를 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공을 빵 찼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 받아쓰기 100점과 축구에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지 보면은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시험도 노력을 안 했으니까 축구도 별로 못했을 거다. 이것도 역시 낙관적인 아이와 낙관적이지 않은 아이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반 학생들한테도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혼나서 기분이 나빠서 못 쳤을 거다. 공부를 못해도 축구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받아쓰기 100점을 맞았다는 건 열심히 안 했다는 거니까 축구도 노력을 못했을 것 같다. 친구들 표정을 봐서 골을 넣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평소에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하고 친구들하고의 관계가 좋은 친구들, 좀 밝은 친구들이 다 낙관적으로 답을 쓴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좀 자기 성취가 떨어진다거나 좀 무기력한 친구들이 좀 다 낙관적이지 않게 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낙관성을 길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에 대해서 공부 낙관주의라는 말씀을 드리곤 해요. 공부 낙관주의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거다, 그 결과가 좀 잘 나올 거다 하는 그런 자기만의 믿음이 있는데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아이가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 해도 어차피 안 돼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굳이 공부를 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 낙관주의가 높아야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를 해볼 텐데 그럼 공부 낙관주의 어떻게 높여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아이들과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제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이 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동기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어요. 내재적인 동기하고 외재적인 동기가 있는데 이 내재적인 동기는 내가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공부를 하면서 뭔가 그 성취감을 느껴서 공부 자체에 재미를 느껴서 하는 거를 말을 하고요. 이제 외재적인 동기는 엄마가 뭐 사줄게 또는 엄마 아빠한테 칭찬받으려고 공부 이외에 바깥에서 그 보상을 찾는 거를 외재적인 동기라고 해요. 근데 외재적인 동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엄마가 뭐 사줄게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재적인 동기로 시작을 해서 내재적인 동기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 최종적으로는 내재적인 동기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내가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재적인 동기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럼 내재적인 동기를 높여줄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가 좀 뭔가 빅픽처가 있는 거예요. 보내고 싶은 학원도 있고 풀리고 싶은 문제집도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이한테 야 엄마가 이렇게 학원에 주변에 좋다고 하는 거 몇 개 들어보고 니도 친구들 다니는 거 있잖아. 그럼 선택지를 한 두 개, 세 개 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학원을 돌아보면서 이제 엄마의 큰 그림 안에는 학원이 선택지가 두 개 아니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어쨌든 내가 좀 골랐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제 문제집을 고를 때도 마찬가지. 서점에 같이 가요. 그리고 나서 다음 학기 거 수학 우리 예습 한번 해보자. 그럼 네가 보기에 좀 너한테 맞는 것 같은 문제집 네가 한번 골라봐. 그럼 엄마가 한 두 개, 세 개 골라놓고 선택을 해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이가 보면서 좀 너가 둘러보면서 골라봐 이런 식으로 약간 선택권을 주는 듯 하면서 이제 엄마는 조금 큰 그림이 있는 그런 방식을 또 사용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방학 계획을 저희 어렸을 때 맨날 계획을 세워봤자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막 시간표 그리고 했는데 그런 계획표를 왜 세워야 할까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과 이상이 있을 때 그 간극을 좀 좁혀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학기 오기 전에 아이들과 계획을 세워보는데요. 이제 그 계획을 어떻게 세우냐면 첫 번째는 일단 4단계를 크게 말씀을 드려요. 1단계는 이제 이거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들으시면서 필요하신 것만 골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학이 오기 전에 이제 제가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표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실천 방법, 그리고 학습, 건강, 예체능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게 나누는 그런 거는 이제 엄마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학습적인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뭔지, 건강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예체능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서 써볼래? 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좀 막막해서 잘 못 쓰는데 시간을 좀 주면은 아이들이 어떻게든 쓰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네가 좀 그거를 보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이때는 조금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좀 수학 계산 실수가 많다 이런 식으로 썼으면 그러면 연상 문제집을 한번 방학 때 풀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뭐 편식을 한다 썼다 그러면 김치를 한번 먹어볼까? 피아노 내가 학원 다니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30분을 저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를 쓰면은 이제 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도 내가 부족한 점은 이거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스스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재적인 동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쓰게 합니다. 그럼 보통 해야 할 일에는 애들이 학습적인 면을 많이 쓰고요. 하고 싶은 일에는 좀 경험적인 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뭐 파자마 파티 보기, 뭐 하루 종일 게임하기, 뭐 유튜브 보기, 막 엄마랑 쇼핑하기 이런 것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과 좀 경험의 균형을 맞추면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좀 책임감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되게 너무 빨리 넘어가나요? 여기까지 이제 하고 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그냥 이야기만 해도 되고 굳이 안 써도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3단계에서는 제가 마인드맵을 하는데 이제 굳이 꼭 마인드맵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하는 방식인데 가운데에 뭐 누구누구의 방학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고 나서 앞에서 자기가 뭐 부족한 점이나 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주제들을 이렇게 쭉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 중요한 점은 이 독서라고 했을 때 이 독서를 실천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들한테 니네들이 책을 읽을 거면 이제 하루에 얼마나 읽을 건지 좀 생각을 해볼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때는 제가 1대1로 한 명씩 불러가지고 코칭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은 여기서 막 마인드맵 만들고 있고 한 명씩 나와가지고 저랑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방학 때 하루에 몇 분 책 읽을 거야? 그러면 평소에 많이 읽는 친구들은 뭐 1시간이요, 2시간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평소에 잘 안 읽는 친구들은 5분이요, 10분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약간 이제 합의를 하듯이 그건 조금 좀 적은 것 같은데 좀 늘려볼까? 한 40분 어때? 너무 많아요. 그럼 30분 정도. 그 정도는 좀 하면 어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좁혀가서 최소 30분 정도는 쓰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러면 그 30분을 읽으려면은 네가 책이 도서관 가서 좀 빌려오면 좋을 것 같은데 주변에 무슨 도서관 있어? 물어봐요. 무슨 도서관 있대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책을 빌려오면 어떨까? 그냥 무슨 요일에 갈래? 이렇게 말해요. 또 막 생각을 하다가 수요일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수요일에 무슨 도서관에 가서 그럼 책을 빌려와서 30분 동안은 책을 읽을 거네. 그러면 오전에 읽을 거야? 오후에 읽을 거야? 그러면 뭐 오전에는 어디 학원에 간대요. 그러면 오후에는 그렇게 읽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쓰는 거죠. 무슨 도서관에서 수요일에 책을 빌려와서 이제 오후에 하루에 30분씩씩 책을 읽겠다. 그러면 사실 그거를 이렇게 썼다고 해서 다 실천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냥 책을 방학 때 읽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천율이 조금은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공부할 때도 학원 가는 거, 뭐 집에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놓고 뭔가 해야 할 일을 쭉 쓸 때는 쓰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랑 이제 시간을 계산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니네들이 그럼 하루에 책 읽는 거 30분, 그러면 학원 갔다 와서 영어 학원 다닌대요. 영어 학원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려? 한 30분 정도 걸린대요. 그럼 30분, 수학은 자기가 뭐 학습지 하는 게 있대요. 그럼 하루에 그건 매일매일 하면 10분이면 한대요. 그럼 10분, 그 다음에 뭐 한자 쓰는 게 있대요. 그러면 그거 하는데 빨리 하면 10분 하면 된대요. 그러면 1시간 20분만 하면 나머지 시간은 다 네 시간이잖아. 놀 수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그러네요. 그럼 그거 하고 나서는 네가 유튜브 보고 그 게임하고 그래. 네 알겠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총 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아이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이 너가 되게 조금이다. 조금만 하면 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뭔가 실천을 할 좀 의지를 이렇게 조금씩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이거는 방학이 시작되고 나면은 이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거죠. 하루에 해야 할 일을 자기 전에 간단하게 쓰고 다음날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웃시켜가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거를 매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방학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는 조금 쉬고 널널하게 보냈고 여행 한 일주일 정도 갔다라고 한다면은 한 2주 정도 그것도 주말 다 빼면은 5일에서 딱 10일 정도밖에 체크리스트를 할 시간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딱 그냥 10일만 해보는 거예요. 사실 10일도 학기 중에 정신없어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딱 10일만 해보게 하는데 그 10일을 이제 체크리스트를 아이가 쓰고 이제 그 다음날 지우고 쓰고 지우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엄마랑 아이랑 계속 실행을 하게 되니까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학부모님들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월, 화, 수, 목, 요일만 쓴대요. 체크리스트를. 그리고 금요일은 이제 월, 화, 수, 목에 못했던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월, 화, 수, 목에 다 했다, 썼던 걸 했다. 그러면 금요일은 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월, 화, 수, 목은 잔소리를 안 하시고 금요일 하루만 잔소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는 내가 빨리 하면 금요일은 놀 수 있다. 좀 이런 식으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뭔가 매일 확인하는 것에 대한 그런 효과가 이제 교실에서랑 물론 가정하고는 좀 다를 테지만 이제 제가 교실에서는 배움 노트를 쓰게 해요. 근데 그 배움 노트라는 게 뭐냐면 주요 과목 중에 하루에 자기가 배운 거 국어, 뭐 수학, 사회, 과학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자기가 배운 내용을 이제 뭐 마인드맵이나 그림이나 퀴즈나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매일매일 쓰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을 매일매일 써서 다음날 아침에 제 교탁에 올려놓게 해요. 그러면 저 역시 매일매일 검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신이 없어서 그냥 진짜 사인만 하고 나눠줘요. 사인만 하고 나눠줘요. 근데 그 사인만 하고 나눠주는 피드백의 효과가 얼마나 크냐는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 선배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3월 달에 아이들을 잡으려면 무섭게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보시다시피 되게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무서운 선생님이
선생님이 못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막 이렇게 뭔가 카리스마를 휘어잡고 이런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아이들이 그래도 좀 뭔가 권위가 있어야 교실도 안전하고 제가 수업 분위기도 좋고 하니까 잡을 텐데 하고 했을 때 이제 선배님께서 되게 꼼꼼하게 꾸준하게 검사를 해라.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는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말 매일매일 꼼꼼하게 꾸준하게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혼내진 않아요. 그리고 하지 않은 친구들 이름만 칠판에 살포시 적어놔요. 그러면 3월달에는 애들 또 긴장을 하거든요. 선생님한테 잘 보이고 싶고 자기 이미지 세탁도 하고 싶고 해서 거의 99 정말 처음 100% 하다가 이제 좀 말썽꾸러기 친구들 한두 명 빠지고 99% 이렇게 하다가 한 4월, 5월 되면 긴장감이 떨어지면서 확 애들이 안 외우기 시작을 해요. 칠판에 이제 많은 친구들 이름이 적히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검사를 해요. 계속 칠판에 쓰고 이제 그 못한 거는 이제 네가 쉬는 시간이 됐든 점심시간이 됐든 해서 선생님한테 검사만 받고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하면 정말 신기하게 내려갔던 게 다시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기가 끝날 때쯤이면은 99%의 그 한두 명의 친구들 어쩔 수 없어요. 99%의 친구들이 다 해오고 그 다음에 그 배움 노트의 질도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확인한다는 거, 그러니까 엄마가 꼭 그거를 다 아이가 하지 않아도 했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내가 뭔가를 계획을 세웠다가 다 실천을 했다라는 성취감 자체를 조금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한 딱 10일만, 그래서 그것도 금요일 때면은 8일만 해서 내가 계획하고 실천하는 걸 경험을 한번 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부 낙관주의 길러주는 방법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느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보고 내가 문제집을 골라보고 내가 학원 캠프를 골라보고 이런 좀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듯한 느낌을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성취 경험을 늘려주는 건데요. 이제 아이가 뭔가 자기가 했는데 성공을 했어야 공부 낙관주의가 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GPD라는 개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GPD라는 개념이 뭐냐면, 이제 Zone of Proximal Development의 약자예요. 그래서 이게 근접 발달 영역인데, 이제 말은 막 되게 어려운데요. 쉬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초록색 동그라미는 아이가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빨간색 부분은 아무리 엄마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고 선생님이 옆에서 도와줘도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때 미분적분 아무리 설명해줘도 절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발달 과정을 넘어서는 거죠. 근데 이 노란색 부분은 엄마가 조금 도와주고 선생님이 옆에서 조금 도와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갔을 때 아이가 이제 자신의 어떤 잠재적인 그런 능력을 높일 수가 있는데요. 이 초록색 부분이 바로 현재의 자기 아이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노란색 부분은 미래의 아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무줄도 보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원래 길이가 뭐 10cm인데 조금 잡아당겨서 15cm까지 늘었다 하면 계속 조금 늘려다 보면은 이 고무줄이 15cm까지 늘잖아요. 근데 그걸 너무 확 잡아당기면 끊어지잖아요. 아이가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만 계속해서 늘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이가 할 수 있는 성취 경험 자체가 많아지는 건데요. 이렇게 그럼 계속해서 어떻게 늘려주느냐?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너무 산만해서 혼자서 앉아서 공부를 잘 못한다. 그러면 엄마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봐주는 거죠. 봐주기만 해도 그거는 계속 늘려주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야, 너 이거 하고 있어. 엄마 설거지하고 있을 테니까 이게 아니라 이제 같이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뭔가 수학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도 아이가 막 헤매고 있을 때 야, 이거 문제 한번 제대로 읽어봐봐. 뭐 해봐. 이런 식으로 힌트를 계속 던져주는 거죠. 뭐 수준에 맞는 과제를 제시하라는 것도 이제 아이가 다니는 학원이나 문제집을 이제 아이한테 맞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학원을 딱 보내놓고 그 아이의 수학 익힘책이나 뭐 아이의 학원 문제집이나 이렇게 들춰보시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아이의 수학 익힘책만 학교에서 푸는 수학 익힘책만 봐도 답이 나와요. 근데 요즘에 학교에서 평가가 없어져서 심지어는 평가를 하러 학원에 간다라고 하는데 이제 아이의 수학 익힘책을 이렇게 쭉 보세요. 그러면 그 한쪽을
다 맞는 친구들이 한 반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꼭 헷갈리는 문제들이 밑에 한 개, 두 개 조금 어려운 응용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실수를 하던가 아니면 모르던가 해서 틀려요. 그래서 수학 기행책을 딱 보셨을 때 우리 아이가 이게 한쪽으로 다 맞았다. 그러면 우리 아이 진짜 잘하고 있다. 근데 몇 개 좀 틀렸다. 그러면은 부족한 점이 좀 있구나. 많이 틀렸다.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학원을 가든 학교를 가든 계속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이나 교과서는 계속 살펴보셔야 돼요. 들춰보시면서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이제 그거에 맞는 문제집을 계속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뭔가 엄마랑 같이 하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잠재적인 능력이 높아지는 거고요.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옆에서 엄마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하는데 엄마만 없으면 안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옆에서 같이 있어야 하느냐. 이제 근데 어느 정도 습관이 잡힐 때까지는 이제 상황이 되시면 옆에 있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애들이 5학년, 6학년 돼봐요. 같이 있으려고 해도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엄마랑 있어서 공부를 잘 된다. 엄마가 있는 거 뭐 좋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옆에서 같이 책도 읽어주시고 하는 거 아이가 싫어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해주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 습관이 어느 정도 잡히면 나중에는 혼자 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부 낙관주의를 기르는 법 세 번째는 이제 많이들 강조를 하시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에요. 근데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라는 건 뭔가 인터넷 강의를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자기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죠. 근데 고학년쯤 되면은 애들이 불안해서 학원을 안 끊어요. 물어봐요. 야, 이거 학원 너 너무 많이 다니는 거 아니야? 좀 끊어 라고 말을 하면 애들이 선생님 저 이거 학원 끊으면 이거 성적 떨어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해요. 이렇게 애들이 오히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 낙관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혼자 했을 때 뭔가 잘할 거라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선행학습 하지 마세요. 학원 다니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당연히 필요하면 다녀야 되고 요즘 상황에서 맞벌이에 저도 정신은 아이 학원 다녀야 스케줄이 운영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필요한 거는 다니시되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최소한은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시간이 학기 중에 나와야 되지만 이 학기 중에 이 정도의 시간이 안 나와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그래서 최소한 방학 때 1, 2학년은 1시간은 뭔가 혼자 책 읽고 공부하고 하는 시간, 3, 4학년은 2시간, 5, 6학년은 3시간은 최소한은 학원 이외의 시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 낙관주의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인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제가 교실에서 쪽지 시험 같은 것들을 이제 아이의 자기 그냥 공부하는 거의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런 생각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사회를 일주일 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쪽지 시험을 볼 거야. 그리고 이제 시험지랑 답안지를 다 나눠줘요. 그럼 제가 그리고 말해요. 일주일에 이거랑 시험지 똑같은 시험 문제로 볼 거야. 그럼 제가 시험도 알려주고 답도 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 100점 맞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 문제를 알려주고 시험을 보나 알려주지 않고 시험을 보나 네, 비슷하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나눠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과 상위권은 잘 나눠지지 않아요. 그건 문제를 안 알려주고 시험을 봐야 나눠지는 건데 알려주고 시험을 봐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의 뭔가 공부하는 방법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A 친구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답안지랑 시험지를 나눠줘요. 그러면 A 친구는 답안지를 가리고 자기가 이제 시험을 막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답안지를 보고 막 채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몰랐던 거 풀다가 막 헷갈렸던 거 막 별표도 하고 체크도 하고 나서 다시 막 교과서도 찾아보고 자기 다른 문제집도 찾아보고 좀 헷갈린 거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답안지를 가지고 막 풀어봐요. 그래서 100점 맞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친구는 딱 공부하는 것만 들어보셔도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중에 어떤 거 같으세요? 네, 상위권 친구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B 친구한테 똑같이 시험지랑 답안지를 나눠줘요. 답안지를 가리고 이제 시험지를 막 풀어봐요. 그리고 나서 채점을 막 해요. 딱 거기까지예요. 이제 뭔가 내가 뭐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다른 문제집 보고 교과서 다시 찾아보고 이 과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C 친구예요. 제가 답안지랑 시험지를 나눠줘요. 네, 답안지랑 시험지를 보면서 이거 네,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이
나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메타 인지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제 메타 인지 능력이 뭐냐면 인지가 뭘 아는 거잖아요. 그럼 메타는 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를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이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야, 나 요즘에 베스트셀러 뭐 읽었어. 그랬는데 옆에서 그 무슨 내용이야? 근데 막상 딱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안 나오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 이러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읽어서 익숙해서 안다고 착각한 거지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역시 내가 뭐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학원에서 수업 듣고 해가지고 뭔가 익숙해가지고 안다고 착각을 한 건지 내가 진짜 아는 건지 이거를 자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상위권 중위권 친구들은 어쨌든 답안지를 가리고 풀어봤으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메타인지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메타인지적인 기술이에요. 근데 지식은 이거예요. 내가 아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나누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내가 모르는 게 있을 때 막 다시 교과서도 보고 문제집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를 어떻게 보완을 하고 보충을 할지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래서 계속 그걸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상위권 친구들은 메타인지적인 지식과 기술을 다 가지고 있었고 중위권 친구들은 지식만 가지고 있었고 하위권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메타인지적인 능력이 공부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상위권 친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저학년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선생님 놀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초등학교 1학년도 뭐 수학을 배웠어요. 그러면은 엄마한테 좀 설명을 해줘봐 하면 아이가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건 아는 거죠. 근데 설명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선생님 놀이를 하다 보면은 아이가 내가 잘 모르네, 뭘 알아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를 또 좀 재밌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학년에 뭐 예를 들어 받아쓰기를 학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받아쓰기 급수표를 나눠주면 거기에서 문장을 찾아가지고 막 쓰고 엄마가 불러줘서 그거 연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메타인지적인 능력을 길러준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반대로 역할을 바꿔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급수표를 이제 거기서 문장들이 있으면 교과서에서 그걸 찾죠. 그리고 한 번씩 써보는 걸 다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이한테 선생님 역할을 해서 네가 한번 엄마 아빠한테 문제를 내줘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받아쓰기를 문제를 엄마 아빠한테 내주는 거죠. 그럼 엄마 아빠가 그래요. 오늘 이 받아쓰기로 점수 낮은 사람이 설거지하기로 했으니까 너 문제 제대로 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가 이제 받아쓰기 1번, 뭐 2번 뭐 이런 식으로 내요. 그러면 문제를 내면서 자기가 또 문장을 보게 되겠죠. 그럼 그때 이제 엄마 아빠가 받아쓰기 딱 다 100점 맞으면 될까요? 안 되겠죠. 나한테 100점 하고 너는 그것도 못해 이게 아니라 아이가 틀릴 만한 데서 딱딱딱 틀려주시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한테 채점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문제 내면서 봤죠. 채점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또 한 번 연기를 해야 되죠. 항의를 해야 돼요. 왜? 이거 맞잖아. 이거 왜 틀리는데? 막 이렇게 하죠. 그럼 아이가 이걸 왜 틀렸는지 또 선생님이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졌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이번에는 아빠가 문제를 내주고 엄마랑 이제 애기가 시험을 보는 거죠. 또 뭔가 내기를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또 애가 틀릴만한 데서 조금씩 틀려주면서 이제 아이랑 하는 거예요. 또 역할을 바꿔서 엄마가 문제를 내주고 아빠랑 애랑 시험을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선생님 역할을 계속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년이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제가 문제 내기를 한 4학년 때부터는 시키는데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회를 쭉 배웠어요. 과학을 쭉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배운 것에서 객관식 문제 2문제, 그다음에 OX 문제 2문제, 서술형 문제 1문제를 내봐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아이가 역시 선생님이 돼서 내가 어떤 문제를 여기서 내야 될 것인지 오답도 생각을 해보고 중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짝꿍이랑 바꿔서 풀어보고 모두원이랑 바꿔서 풀어보고 이거를 하는데요. 이제 집에서 뭔가 시험을 대비를 해서 공부를 한다 아니면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걸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이 돼서 문제를 내보는 거야. 그리고 엄마가 그걸 풀어보고 엄마는 그게 왜 그런지 물어보고. 그러니까 약간 아이의 그 엄마의 뉘앙스나 그런 게 아이를 막 점검하고 혼내는 뉘앙스가 아니라 엄마는 너무 몰라서 네가 알려줘야 돼 하는 포지션으로 계속 가셔야 약간 아이하고의 갈등이 트러블이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것도 했어요. 책을 읽었어요. 그러면은 야, 너 무슨 내용 읽었어? 뭐야? 막 이렇게 좀 점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야, 엄마가 지금 집안일 때문에 너무 읽을 시간이 없어. 엄마가 이 책 내용이 너무 궁금해. 좀 설명 좀 해줘. 이런 식으로. 야, 동생은 한글을 몰라서 모르잖아. 네가 좀 동생한테 말 좀 해줘. 이런 뉘앙스가 좋고요. 또 집에 큰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것도 항상 선생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개념을 설명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해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학기를 이렇게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려워하는 개념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딱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좀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